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고대 문화사의 사상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 나머지 고대 문화사 나머지 부분들을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3장 과학기술의 발달부터 이 시간 정리하시죠.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천문학, 그리고 수학, 그리고 이제 목판, 인쇄술. 인쇄술 발달과 항상 같이 가는 것이 뭔가요? 종이죠, 종이. 제지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금속기술. 금속기술과 함께 중농정책, 농업 발달과 관련한 농업기술, 이런 부분들이 이 단원의 주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천문학부터 한번 보시죠. 이 천문학은 어느 시대나 농업과 관련됐다라는 점 하나 하고요. 농업. 두 번째는 통치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농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비가 오냐 안 오냐 뭐 이런 것들이죠. 기록했다가 다음에 농사에 참고하겠다는 겁니다. 천문학. 그 다음에 통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은 천명을 받들어서 통치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명을 받들어서 통치한다. 그래서 왕은 곧 누구라는 거죠? 하늘이다. 이런 통치 목적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다 천문학 연구가 행해졌겠죠. 그렇죠? 그 중에 고구려 좀 보겠습니다. 천문도가 있습니다. 고분벽화의 천문도를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분벽화에. 그래서 고구려에서 구체적인 천문학의 관측 기록이라든가 혹은 천문대라든가 이런 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삼국사기의 기록 내용을 통해서 행해졌다는 걸 확인합니다. 고분벽화에서도 확인하고요. 신라 7세기 선동여왕대 때 현존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첨성대 하나 있죠. 천문대입니다. 경주에 가면은 이 첨성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신라에 누각전이라는 관청이 있어요. 이 관청에서도 당시 뭐가 행해졌다는 거죠? 천문 관측이 행해졌다는 증거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삼국사기 기록이 있죠. 이런 기록들은 이 내용이 다는 아니고요. 대표적인 겁니다. 다른 기록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천체 관측이 있었다는 증거로 묻겠습니다. 수학 발달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건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밑에 참고하십시오. 이건 수학 발달과 관련됐다. 이렇게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판 인쇄술에서는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있어요. 이게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시기는 8세기 초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가탑이 만들어진 시기가 8세기 초거든요. 이 두루마리 이렇게 둘둘 말려 있는 이런 종이에다가 인쇄가 됐는데 이 종이는 닭종입니다. 바로 밑에 제지술에서 닭종이 있죠. 닭종이는 뭐냐면은 닭나무라고 있습니다. 닭나무. 그 닭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걸 끓여서 종이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아주 고급 한지 같은 경우는 다 닭종이로 닭나무로 만든 종이에요. 한지들은 질기고요, 희고요, 또 반질반질해서 잉크가 잘 묻어요. 또 오래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닭종이가 이용이 됐던 것이죠. 금속기술에서는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증거 자료들, 금속기술 발달의 자료 있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분벽화에서 대장간 모습에서 현재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런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백제 칠지도. 이건 이제 4세기 때 백제하고 일본하고의 그 친선 관계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백제 금동 대항로. 이런 것도 백제 금속기술 발달의 수준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제 금동대항로는 도교적인 색채도 가미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라에서는 금관이 있습니다. 이 금관은 데르마스크입니다. 즉 죽은 자의 무덤에서 나오는데 이 얼굴 위에다 얹어놓은 겁니다. 머리에 씌운 게 아니고요. 얼굴에다 시체가 눕혀 있으면 이 얼굴에다 얹어놓는, 그러니까 일종의 데드마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씌운 게 아니라 어떤 부장품으로 보고요. 씌운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발견됐었을 당시에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에서 발견됩니다. 이거는 머리에 쓴 게 아니라 얼굴에다 얹어놨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통일신라의 금속기술의 발달 증거는 성덕대왕 신종이 있죠.
부리가 무려 18.9톤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현재는 이제 균열로 인해서 사용이 안 되고요. 경주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봉덕사 종 또는 에밀레 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종이죠. 그러니까 최대 그러면은 에밀레 종 이거 최고 가장 오래된 종 그럼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강원도 그 평창인가요? 평창에 가면은 그 오대산에 있는 그 종이 가장 오래된 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와 최대의 종을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나중에 뒤에서 사진과 함께 따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기술의 발달이 있습니다. 농업기술 중농정책과 관련해가지고, 농기구, 주로 이제 뭐가 나오죠? 철제 농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쟁기, 호미, 무슨 뭐 쇠스랑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농기구의 금속제 농기구는 언제 때 나온 농기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철기시대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까지는 석기를 쓴다고 그랬죠. 반달 돌칼이 청동기시대 때 사용이 됐고요. 철기시대 이후에 가서 철제 농기구들이 나와서 농업 생산력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라에서 6세기 치중왕대 때 우경, 소를 이용한 거 있죠. 우경이 확대가 됐던 사실도 유념을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뭐 별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런 유물들을 제시하시면서 이런 분야에서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출제된 적은 없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부분은 목환인쇄술 있죠. 제지술하고 뭐죠? 무구정광 대단한이경. 그리고 이제 닭종이 요 부분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의 고대인의 자치함에 대해서 이제 무덤 부분부터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봅시다. 고분이 있습니다. 고분. 용어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시다. 분입니다. 무덤이죠, 무덤. 분은 무덤이라고 합니다. 고분 그러면 아주 오래된 무덤 이런 얘기죠. 이 분자가 붙어 있는 것은요, 대체로 무덤 주인공을 몰라요. 그리고 부장품도 없습니다. 다 도굴됐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거의 도굴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 그 다음에 능. 능은 왕이나 왕비의 무덤에는 능자가 붙습니다. 왕이나 왕비의 무덤에는 능이 붙고요. 세자나 세자의 부인, 태자나 태자의 부인의 무덤에는 원자가 붙습니다. 원. 그 다음에 총은 무덤 주인공은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유물이나 또 벽화나 이런 게 출토가 된 무덤이에요. 이건 총자가 붙습니다. 천마도가 나와서 천마총 이러죠. 이런 식으로. 일반 개인의 무덤에는 묘가 붙습니다. 묘. 뭐 누구 지묘 이러죠. 그래서 무덤의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무덤의 주인공이나 무덤의 성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고구려 무덤부터 볼까요?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 나중에는 점차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는데 돌무지 무덤은 옆에 장군총이 있습니다. 이 돌무지 무덤은 청동기 시대에서 삼국시대 때까지 나온 무덤인데요. 만주 지반 일대에 12,000여 개가 있어요. 크기가 장난 아니거든요. 하나에. 밑에 크기 좀 봅시다. 한 면에 정사각형인데요.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한 면의 길이가 몇 미터? 30미터. 높이가 13미터. 7층으로 있습니다. 시체는 땅속 안으로 든 게 아니라 거기 사진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7층까지 올린 장군총이 있다 하는데 5층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지면에서 1, 2, 3, 4, 5, 6, 7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여기에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뚫려 있어요. 여기는 시신을 넣는 거죠. 시신의 밑면은 1, 2, 3층까지네. 3층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넣고 뚜껑을 막죠. 입구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누가 죽어서 부부가 죽었다 하면 부인님 나중에 죽었다 하면 이걸 열고 들어가서 다시 또 부인을 관을 넣고 다시 돌로 막아 놓습니다. 이런 형태죠. 이거를 돌무지 무덤, 장군총이 대표적입니다. 여기 이제 뭐 벽화는 없습니다. 부장품은 있었겠죠. 근데 현재는 도굴된 상태라서 부장품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굴식 돌방 무덤 좀 봅시다. 이 굴식, 터널식이라는 겁니다. 그 돌방, 무덤 안에 방의 벽이 돌로 쌓여 있어요. 그게 돌방 무덤이라고 그래요. 벽돌로 쌓여 있으면 무슨 무덤이게요? 벽돌 무덤 이렇게 합니다. 이 무덤은 이런 형태예요. 예, 겉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입구가 있고요. 입구는 막혀져 있겠죠. 뭐 열 수도 있습니다. 내부는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여기는 봉토입니다. 흙, 봉토. 흙이 여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천정 구조는 뭐예요? 아청인데 고구려 굴식 돌방 무덤의 천정 구조는 모주림 천정 구조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죠. 모서리를 줄여 나가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아청이 아니라 이렇게 축소가 돼 있는 모서리를 줄여서 축소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모주림 구조라고 그래요. 고구려하고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던 발해 있죠. 발해 무덤이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굴식이죠. 안에 관과 부장품을 넣는 곽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천정이라든가 벽이 있죠. 이런 재료를 돌로 쌓으면 무슨 무덤이에요? 돌방 무덤이에요. 그 벽돌로 쌓으면 무슨 무덤이라고? 벽돌 무덤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뭐 고구려면 천체도, 천문도도 그려져 있고요. 뭐 사람도 그려져 있고 원래 초창기 무덤 벽화는 고원 벽화는 그 무덤 주인공의 생활 모습들. 근데 후기로 와서 좀 추상화된 게 있어요. 뭐 강서 고분에 보면은 사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무덤을 굴식 돌방 무덤이라 하는데 특징은 규모 커. 안에 널을 넣어놓는 널방이 있죠. 널방이 있죠. 널방이 있으면은 벽도 있고요. 그 벽에다가 그림도 그려 놓습니다. 벽화도 있어요. 이거 도굴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왜냐하면 여기만 헐면 안에 뻥 뚫려 있는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품 보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특징입니다. 이게 굴식 돌방 무덤.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셨죠? 자, 그 대표적인 이제 무덤들이 밑에 평안남도 대안시 덕흥리 고분이라든가 그 덕흥리 고분 벽화 내용이 옆에 사진이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림은 견우직녀 그림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서 고분에 그 사신도가 있고 사신도는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쌍용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쌍용총은 안에 널방이 두 개가 있어요. 널방이 두 개 있습니다. 쌍용 그렇고요. 서역계통의 영향을 받아서 팔각쌍주. 그러니까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기둥이 각이 팔각으로 되어 있어요. 쌍주. 그리고 천정 구조는 두팔천장. 이른바 모주림 천장 구조를 얘기합니다. 두팔천장 구조가 여기 나와 있다. 그리고 무용총은 무용하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벽화가 있다는 무용총. 그리고 각저총은 각저는 씨름입니다. 씨름하는 모습이 있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각저총.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밑에 벽화 내용의 사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초기 돌무덤, 돌무지 무덤, 그 다음에 후기 바로 굴식 돌방 무덤 특징을 정리하시고요. 백제로 하겠습니다. 백제는 수도가 바뀌면서 무덤 형태가 바뀌어요. 한성시대 때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 또는 그냥 돌무지 무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의 영향을 받습니다. 백제 건국의 주역이 누구였다? 고구려 이주민이었다는 증거죠. 옆에 석촌동 고분이 있습니다. 사진 참고하시고요. 이게 왼쪽에 나와 있는 장군총 그 돌무지 무덤 있죠? 고구려 이거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한성시대 때 이 돌무지 무덤 말고 굴식 돌방 무덤이 있습니다. 백제 초기의 전형적인 무덤인데 서울 방이동에 가면은 방이동 고분에서 여기에 가면은 굴식 돌방 무덤이 있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웅진으로 올 때는 이제 그 한성을 백제 계로왕이 장수왕의 남진 정체 때 한강과 한성을 빼앗겼죠. 그리고 이제 문주왕대 때에 웅진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 있고요. 벽돌 무덤이 있어요. 특히 그 벽돌 무덤 두 개가 있죠. 공주 송산리에 있는데, 웅진은 공주 아닙니까? 송산리에 있는데 두 개가 벽돌 무덤이에요. 그게 이제 6호분까지 있었는데 1971년에 발견된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근데 벽돌 무덤이라고 해서 벽화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있어요. 있는데 벽돌 무덤 무령왕릉은 벽화가 없어요. 옆에 있는 송산리 6호분은 사신도, 1월도 등의 벽화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무령왕릉에 대한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고대 국가의 무덤에서 고분에서 가장 단골로 출제가 되는 무덤이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여기서 지석이 발견이 되면서 무령왕릉으로 확인이 됐고요. 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이 벽돌 무덤은 중국 남조 양나라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제하고 양나라와의 친선관계, 어떤 그 대외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참고로 무령왕을 묻었던 그 관 있죠, 관. 이 소나무 관인데요. 이 소나무는 일본산 소나무입니다. 일본산 금송이에요, 금송. 금소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하고 일본, 또 백제하고 양나라와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그 무령왕릉 내부에 그 복원도가 있죠. 공주에 가면은 이 똑같이 복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제 무덤을 오픈해 놨었는데 훼손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이 옆에다가 무덤을 하나 만들어 놨죠. 무령왕릉 출토 진묘수에서 그 복원도에 보시면은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짐승 숫자입니다. 무덤 주인공 무령왕릉을 지키는 어떤 무덤의 어떤 짐승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출토된 무령왕릉 지석과 금제 관식이 있습니다. 머리에 꼽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 지석에서 무령왕의 이름이 나와서 이 무덤의 주인공을 확인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백제 6세기 성왕래 때는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사비로 옮깁니다. 사비로 옮긴 이후에 굴식 돌방 무덤과 돌 무덤이 나와 있습니다. 보편적인 것이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규모는 좀 작아졌지만은 여기서 벽화가 세련된 벽화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능산리 고분군이 있죠. 이 능산리 부여 능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 송산리 부여 능산리에서 지명을 좀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신라로 가겠습니다. 신라에 가면 돌무지 덧널 무덤이 주류가 되는데요. 물론 굴식 돌방 무덤도 있습니다.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4세기에서 6세기 전반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벽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장입니다. 한 명만 매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돌무지 덧널 무덤의 그 사진이 있죠. 사진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껴묵거리 상자가 있고요. 나무 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덧널이 있죠. 그러니까 나무 덧널 위에 돌무지가 있고 그 다음에 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공간이 있죠. 근데 나무의 특성상 오래되면 썩어요. 무너져 내립니다. 도구를 막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토됐다는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 벽화가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장품이다라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에 지금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 4세기 전반에서 6세기 전반 단장이다. 한 명만 매장한다. 추가로 매장할 수가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이거 규모 크다. 작지 않습니다. 규모 커요. 그 다음에 널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벽화가 있다 없다?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도굴 이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장품 보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천마도는 육상을 걸어다니는 말은 아니에요. 아니고요. 다리를 보면 됩니다. 다리에 뭐 돌기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무덤의 주인공의 영혼을 하늘로 실어나르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마도 이거는 벽화예요, 부장품이에요? 부장품이다.
벽화가 아니다. 이 무덤은 벽화가 그릴 수 있는 무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안에 널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마도가 나와서 천마총이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황남동에서 발견돼서 황남총. 그다음에 호우가 나와서 호우총. 이건 이제 그 호우명 그릇이 나왔다고 그랬죠. 백제와 신라하고 고구려하고의 대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영풍군 순흥면 읍내리 고분이 있습니다. 이 굴식 돌방 무덤인데 어숙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숙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벽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과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 나오는데 주로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 통신라 때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화장법과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이 나오는데요. 통신라의 무덤의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무덤 주위에 둘레돌을 두르는 거예요. 둘레돌. 둘레돌을 둘러가지고 여기다가 12간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12간지를 조각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고려나 조선의 왕릉으로 그대로 또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발해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하고요. 벽돌 무덤이 있는데 굴식 돌방 무덤은 정해공주의 무덤이고요. 8세기 후반 문왕의 둘째 딸이에요. 여기 이제 벽화가 현재 그려졌을 것 같은데 현재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확인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8세기 문왕의 넷째 딸이었던 정효공주 무덤이 있습니다. 이 정효공주 무덤은 당나라 영향을 받았던 벽돌 무덤이에요. 여기는 벽화가 나와 있어요. 벽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령왕릉이 벽돌 무덤 아닙니까? 백제 벽돌 무덤이라고 그래서 벽화가 없는 게 아니라 안에 널방이 있으면 다 벽화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외로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죠? 그리고 8세기 문왕의 둘째 딸 정해공주 이 무덤은 천정구조가 모주림 천정구조입니다. 아까 이거죠.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8세기 후반 문왕의 넷째 딸이었던 정효공주의 무덤은 중국 당의 영향을 받았던 벽돌 무덤이다. 얘는 벽화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건축을 한번 합시다. 건축은 삼국시대 때 건축을 이제 남아있는 건 없어요. 시간도 오래됐거니와. 그래서, 궁궐 건축, 사원 건축의 신라 황룡사, 백제 미륵사, 또 가옥 건축, 성곽 건축 등이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건 없고 성곽만 드문드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군사적인 목적이 되겠죠. 가옥 같은 경우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일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겠습니다. 큰 건물도 안 남아있는데 일반 주택 건물이 남아있겠습니까? 통신라의 건축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뭔가요? 불국사입니다. 불국사의 특징적인 건물들이 있죠. 청운교, 백운교. 그 불국사 전면에서 보면 계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불국사가 경주에 가보셨죠? 그 건물은 불국사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청운교, 백운교에서 돌 계단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치형의 계단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불국사는 거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자가 있습니다. 해자. 해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고랑입니다. 물고랑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 여기에 지면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가면 해자가 없었습니다만 원래는 이렇게 빙 둘러서 해자가 있다고 그래요. 이 해자가 우리가 사만에서 보면은 뭐가 있었어요? 사만의 무덤 주구묘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주구묘가 해자가 있었죠. 안에 시신을 넣고 빙 둘러서 여기에 물고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해자라고 그래, 해자. 해자한다. 불국사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대나 누각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거기 안에 있는 탑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석가탑, 또 다보탑, 다보열애와 석가열애가 마주보고 있는 이런 걸 형상화했다고 그러죠. 참고로 이 불국사는 김대성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지었다고 그러고요. 또 석굴암 있죠. 석굴암은 김대성이 내생의 부모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 석굴암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그 석굴암의 특징들이 나와 있죠. 비례와 균형의 조형미. 이는 수학과 기하학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돌 문화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 문화 중에 하나가 석굴암이 되겠습니다. 안압지는 이거는 그 저수지 아니라고 그랬죠. 인공 연못입니다. 경주에서 가장 사진 찍기 좋은 곳 안압지. 예, 안압지란 이름은 조선시대 때 와서 붙여진 거라고 그러죠. 기러기 안자고요. 오리 앞자입니다. 그래서 기러기하고 오리가 만역에서 놀았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임해전지라고도 합니다. 그 건물이 임해전이에요. 그래서 사진에 나와 있는 중간에 건물이 있죠. 임해전입니다. 그래서 임해전지. 신라인의 조경수를 잘 반영해주는 대표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발해에서는 당나라의 주작대로, 당나라 수도 장안성을 모방한 주작대로, 상경의 주작대로가 있습니다. 주작대로하고는 하는 것은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 바둑판처럼 돼 있는 도로 있죠. 주작대로라고 그래요. 요즘에 신도시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계획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던 온돌장치였습니다. 난방장치죠. 돌을 데펴서 온돌 따뜻하게 하는 그 난방장치입니다. 이건 우리 문화입니다. 중국 당 문화가 아니라. 그래서 그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발해의 문화가 되겠죠. 사원 건축은 높은 단위의 금당을 짓고 경복궁에 가면은 근정전 아시죠? 그런 식입니다. 단 위에 건물 짓는 겁니다. 그 옆에 회랑으로 연결합니다. 회랑. 경복궁도 양옆에가 회랑이에요. 회랑. 회랑은 건물 안은 없습니다. 내부 구조는 없고요. 기둥하고 지붕만 있는 거 있죠. 그 공간을 회랑이라고 그래요. 회랑. 그래서 비가 오거나 뭐 그럴 때 그쪽으로 대피를 한다거나 또 햇빛이 쨍쨍 내리치면 거기서 또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용도로 회랑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석탑에서는 인도나 중국을 전탑의 나라라고 그랬나요? 벽돌 전자입니다. 일본을 나무, 목탑의 나라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석탑의 나라다 그랬습니다. 왜 석탑의 나라냐면은 돌이 많아서 그래요. 그 돌은 무슨 돌이냐? 가장 단단한 돌, 화강암이죠. 화강암이 5,000년 간다고 그래요. 굉장히 오래 간 거죠. 근데 이 당시는 뭐 기계가 없잖아요. 오로지 망치하고 정만 가지고 두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삼국인들의 손기술이 아주 뛰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의 석탑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구려. 석탑은 없고요. 목탑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목탑 터만 나와 터. 그러니까 불탄 터만 남아 있어서 목탑이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백제에서는 익산 미륵사의 석탑과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어요. 익산 미륵사의 석탑은 석탑이에요.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나무를 깎아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목탑이 유행하다가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익산의 미륵사의 석탑입니다. 그 석탑의 맨 밑에 기둥이 있죠. 그 기둥을 자세히 보시면은 일자가 아닙니다. 일자가 아니고요. 그 기둥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가운데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거는 목조 건축에서는 배흘림 양식이라고 그래요. 엔타시스 양식 또는 배흘림 양식 이렇게 일한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목탑의 양식을 그대로 이제 반영한 건축이 익산 미륵사의 석탑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동탑과 서탑이 있는데요. 서쪽에 있는 탑이에요. 한쪽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복원이 끝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것도 이거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언제 없어졌는지 모릅니다만 최근에 와서 만들어놨는데 거의 졸작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지금 옛날 게 아니고 지금 겁니다.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쾌함, 좀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탑신이 네모난데 이건 탑신이 조금 사다리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시원한 이런 형태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를 하는데요.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기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탑신이 있고요. 옥계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탑신, 옥계석, 탑신, 옥계석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상륜부, 탑 부부고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부분이 한옥에서 보면은 지붕 같은 부분이죠. 이걸 옥계석이라고 그래요. 옥계석. 옥계석이라고 하고요. 옥계석 밑에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뭐라냐면은
탑신이라 탑신. 탑의 몸뚱아리입니다. 이건 지면이죠. 맨 밑에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건 기단입니다. 기단. 우리가 1층, 2층, 3층 하는 건 뭘 가지고 하냐면은 탑신만 가지고 합니다. 탑신. 1층, 2층, 3층 그렇죠. 여기까지 다 세서 1, 2, 3, 4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탑신만. 그런 이제 탑의 아름다움은 어깨석에 이 사각형이니까 3층 사각탑 할 때 사각 아닙니까? 그래서 끝부분입니다. 하나의 어깨석이 이게 4개가 되겠죠. 사각으로 있으니까. 그렇지? 사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그래요. 석탑에서. 이 부분을 좀 클로즈업 해봅시다.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약간 이렇게 들어 올려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나중에 이제 유적지라든가 사찰에 가면 탑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아주 예쁜 여자가 한복을 입고 치마를 살짝 들어 올렸을 때 보이는 부분. 뭐죠? 버선, 코. 그죠? 똑같죠? 버선, 코.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면 뭘 얘기합니까? 선죠, 선. 곡선. 무슨 뭐 동전 또는 뭐 소매 여기에 이게 축 처지는 이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한복엔 선의 아름다움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선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탑신의 옥계석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탑신은 네모난데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은 탑신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입니다. 좀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탑의 특징은 안정되면서 뭐다? 경쾌한 모습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신라의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죠. 호국 불교의 성격을 띈다고 그랬죠. 몽골 침략 때 소실됐고요. 분황사 모전탑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전탑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을 모방했다는 겁니다. 황룡사 터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사찰이고 분황사는 거기 안에 이 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층만 남아 있어요. 언제 훼손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규모상 뭐 7층 이상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탑은 그리고 말이죠. 보통 이 홀수탑이 많습니다. 물론 짝수도 있습니다만은 홀수는 숫자 홀수는 양의 의미가 있고요. 짝수는 음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3, 5, 7, 9에서 홀수탑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석탑은 3층 사각탑입니다. 근데 삼국 초기에는 그 지역적인 특징을 가진 탑들이 나옵니다. 경북, 의성, 탐리, 5층 석탑이 있죠. 이건 이제 삼국시대 때 목탑과 전탑, 전탑은 벽돌탑이라고 있죠. 이거를 이제 짬뽕한 모습이에요. 근데 점차 통일 후에 가면은 통일신라만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3층 사각탑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밑에 경주 가문사지 3층 석탑,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옆에 불국사 3층 석탑에 탑 명칭이 있어요. 상륜부, 탑신부, 기단부. 기단은 이중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라 아래 때 가면은 석탑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는데 어떤 변화냐면은 탑신에다가 말이죠. 탑신에다가 부조로 불상을 여기다 새겨놓습니다. 이런 이제 변화가 나와요. 밑에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이나 남원의 실상사 3층 석탑이나 구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 이런 특징이고 모양이 좀 독특하게 나옵니다. 특히 뭐 구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은 4마리의 사자가 받들고 있는 이러한 석탑들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승탑과 탑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 뭐의 유행과 관련했다고 그랬어요? 선종의 유행과 관련되어 있다. 승탑은 부처님의 사리탑을 석탑이라 하죠. 그러면 일반 스님들 승려대 사리탑을 뭐라고 그래요? 승탑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승탑의 기본 양식은 팔각 원당형인데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사진 한번 봅시다. 상각부하고 하각부가 어때요? 팔각으로 되어 있죠. 가운데가 둥글죠. 그래서 팔각 원당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승탑의 기본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승탑 옆에는
탑비가 같이 새겨집니다. 세워집니다. 그 승려의 일대기를 탑에다가 써놓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밑에 거북이가 있고 그 위에 탑신이 있고 위에 이제 이수, 이묵이 있지 않습니다. 이수가 있는 이런 형태인데 아마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거북이가 이렇게 있고 탑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묵이 있지 않아서 뭐 용도 아니고 뱀도 아닙니다. 이묵이를 얘기하는 이묵이. 이런 모습에 이 탑신이 탑피가 새겨진다,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탑, 석탑. 우리나라 석탑의 기본 양식은 3층 사각탑. 일반 승려의 사리탑을 뭐란다? 승탑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불교의 융성과 함께 불상들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삼국 각기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사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동이고. 반가라고 하는 건 다리를 한쪽만 올렸어. 두 개 다 올리면 어떻게 돼? 가부자가 되는 거죠. 사유라고 하는 거 뭐냐면 사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삼국 공통적인 불상이고요. 고구려에 나와 있는 연가 7년명 금동열애상이 있습니다. 연가는 연호입니다. 연호. 그 밑에 사진에 보시면은 뒤에 광배가 있죠. 광배 뒤에 연가 7년의 승려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연가 7년명 금동열애 입상이라 하고요. 백제 서산 마의 삼존불상이 있습니다. 백제 미소라고 그래요. 살인 미소 정도.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웃는 모습이 달라져요. 백제 미소랍니다. 신라 경주 배리 석불입상 역시 은은한 미소가 아주 백미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경주 배리 석불입상입니다. 배리는 행정구역명이에요. 지명입니다. 지금은 경주 배동이라고 아마 명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국의 삼국의 불상은 불교 융성과 함께 같이 나온 거죠. 통신라 때는 단연 석굴암 본존불상이라든가 주위에 사이드에 있는 뭐죠? 보살상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흥, 보림사, 비로자나 불, 그리고 철원, 강원도, 도피안사, 철불이 있습니다. 사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석조문에서는 통신라입니다. 무열왕릉비의 받침돌, 이거예요. 무열왕릉의 받침돌은요, 이 받침돌, 거북이 모양의 받침돌입니다. 이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받침돌, 이걸 귀부, 거북귀자에서 귀부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이수라고 해서 이수. 탑신입니다. 현재는 탑신이 없어졌고 귀부하고 이수만 남아있어요. 근데 그 거북이의 모습을 보면은, 뭐 여기는 이제 사진에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목을 쭉 빼고요. 네 다리를 쭉 뻗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삼국통일의 자신감이 이런데 은연중에 내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덕대왕릉의 둘레돌 조각 12간지를 새겨놓은 거죠. 12간지. 아까 이것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성덕대왕릉의 둘레돌 조각은요, 부조로 된 게 아니에요.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12진상은 몸은 사람이에요. 머리는 뭐죠? 짐승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쥐부터 해가지고 뭐 자축인묘 진사오면에서 12개의 그 간지의 머리 형상입니다. 이건 딱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인 무인상 앞에 이제 그 문무인상도 있죠. 불국사 석등 사진에 있는 옆에 법주사 두 마리 사자가 받들고 있는 석등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통신라의 석조물들입니다. 범종에서는 가장 오래된 범종 오대산 상원사 동종 앞에 한 말씀 드렸나요? 최대 성덕대왕 신종. 그 최고와 최대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에 비천상이 있습니다. 비천상은 구름이 막 흘러가는 듯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해 불상에서는 현재 일본에 있습니다. 이 불상은 이불 병자상이라고 그래서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고구려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사진의 뒤에 보시면은 그 뒤에 광배에 그 5개가 있죠. 뭐 5개가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뒤에 그 연꽃입니다. 그 연꽃에서 동자들이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연꽃에 동자가 앉아있는 모습이 있고요.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기타 도자기, 도자기는 아주 얇고 광택이 잘 나고 가볍고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당나라의 대표인 수출품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뭐 벽돌, 기와장, 무늬, 연꽃무늬입니다. 고구려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사진에 있는 수도 상경에 있는 발의 석등이 있습니다. 발의 석조 미술의 백미라고 그러죠. 기타 금속공예 등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에서는 말이죠.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건 뭐가 있으며 당나라 문화 영향을 받은 건 또 뭐가 있으며 이것만 구분을 좀 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글씨, 그림, 음악은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들인데요. 참고만 하시고 향가만 제가 좀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불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향가, 남아있는 향가는 25수라고 그랬고요. 보현시범가 11수, 삼국유사 14수, 그리고 향가는 향찰로 기록한다. 향가의 작가는 주로 화랑, 승려다. 이런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대 문화의 그 일본 전파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어 가죠. 이거는 그 삼국 통일신라 발해 문화 다 건너가는데 삼국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나라는 어디예요? 백제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아직기, 왕인, 또 노리사칙의 불교가죠. 또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등이 일본에 건너가서 백제 문화에 영향을 줍니다. 고구려 문화에서 이제 담징의 활동이라든가 일본의 나라지방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가 있습니다. 이것들 정점해 두시고요. 신라 문화에서는 물론 밑에 그 사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가 있고요.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가 있잖아요. 이거는 고구려 영향을 줬다는 건 아니에요. 시기적으로는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가 더 빨라요. 문화의 공통성을 찾는 겁니다. 헤어스타일. 또 위에 저고리라고 저고리가 엉덩이 밑까지 내려옵니다. 치마를 보시면 주름 치마입니다. 그렇죠? 이게 문화의 공통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호르사 금당벽화는 이게 복원해 놓은 겁니다. 이게 1949년인가 복원공사 중에 화재로 일부가 불타버렸어요. 다시 복원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담징에 의한 호류사 금당벽화가 되겠습니다. 신라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뭐요? 조선술, 축제술, 제방 쌓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국의 문화는 일본의 야마토 정권 때 아스카 문화 성립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통일신라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문화, 일본의 나라 지방, 나라 시대 때의 학부모 문화 성립에 영향을 주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문화의 동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의 동류. 근데 삼국시대 문화만 건너간 건 아니거든요. 신석기 문화도 일본에 건너갑니다. 조문 문화가 있어요. 청동기 문화가 일본에 건너가서 야요이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가야 문화는 일본의 스에키 문화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스에키 문화. 자, 여기서 조몬, 야요이, 스에키 하는 건 전부 다 토기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토기 문화다. 아시죠? 토기 문화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삼국 무슨 문화? 아스카 문화. 통일신라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하쿠오 문화. 하쿠오 문화. 이건 우리는 문화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문화의 동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의 동류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고대 문화사까지 이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고요. 이 고대 문화사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사진들 눈에 잘 익혀두시고 또 삼국시대 어느 나라 건지 아니면 통일신라 건지 발해 건지 이걸 구분하시는 문제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중세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